지난 1월 20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와 폭탄 선언들로 인해 이 지구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잠시 잊고 있던 그 익숙한 트럼프의 맛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일본과 한국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버린 분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부터 건설, 그리고 사실상 현대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철강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은 원래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미국 입맛에 맞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 환심을 사는 것을 트럼프에게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만남입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혹시 트럼프께서 말하는데 입 아프실까봐 따로 요청할 필요도 없이 기존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무려 2배나 올리겠다고 방위비를 셀프 업그레이드하며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었고, 이어서 안 그래도 너무 많아 고민인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도 이전보다 더 많이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US 스틸에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해 트럼프의 얼굴에 행복한 아빠 미소가 번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우리 돈 약 1460조 원으로 실로 무지막지한 액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이후로 줄고, 특히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때부터 더더욱 절대로 미국에게 노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또 이미 옛날 아베 때부터 매년 꾸준하게 1000조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재작년에는 그게 1150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거의 1500조 원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마냥 좋아할 것만 같은데, 일본이 이번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바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 US 스틸 때문인데, 미국에게 있어 US 스틸은 미국 산업화의 역사와 뿌리와도 같은, 그래서 미국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 무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에디슨의 쩐주 JP 모건이 합작해서 1901년 미국에 세운 설립 당시 전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이자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었던 진정한 괴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산업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무려 80% 가까이를 모두 생산해냈는데, 그냥 그 시절 뉴욕에 지어진 고층 건물들과 또 1차,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생산한 전함과 전차 등 무기들의 양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는지 쉽게 가늠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기업을 재작년 12월쯤 바이든이 한미일 동맹하며 막 엄청 잘해주고 친하게 대하니까 이 틈을 타 일본의 대표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갑자기 140억 달러의 이 US 스틸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과 운동가들이 즉각 들고 일어서서 반대했고, 또 트럼프와 해리스 등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까지 합세하며 절대로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나섰으며, US 스틸 또한 만약 매각이 된다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하며, 결국 지난 1월 3일 바이든은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이 인수 요청을 공식 불허했던, 당시에는 사실 꽤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US 스틸을 가질 수 있을 거라며 한껏 들떠 있었던 일본의 경우 이렇게 불허가 나자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불허 결정이 불법하다며 무려 미국 정부를 고소한 것입니다. 일단 이건 미국에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때 뉴욕의 심장과도 같은 그 록펠러 센터도 미쓰비시가 인수를 해버렸고, 또 미국 헐리우드의 자존심이었던 컬럼비아 픽처스 또한 소니에게 인수가 되어버렸으며, 거기에 더해 작년 여름에는 소니는 그나마 미국에게 남은 파라마운트까지 인수를 하려다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며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도 2013년에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KT와도 같은 스프린트를 인수한 데 더해 레졸루션
솔루션 라이프 등 수많은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상당 부분 일본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마가, 미국 최우선을 외치며 안 그래도 미국 밖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아닌,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리자 이제 슬슬 상황 파악이 된 일본은 분명 트럼프가 일본에게 엄청난 보복 정책을 쏟아낼 것을 우려해서 미리부터 달래기 위해 묻지도 않았는데 그 US 스틸 관련 소송도 바로 취하하고 방위비도 2배로 올려주며 또 미국 가스도 엄청 많이 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것이 원래 그냥 처음부터 하면 그 효과가 참 좋은데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아니면 상대가 총을 꺼낸 다음에 하는 경우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법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대로 건수 잡은 트럼프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자세인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무서운 정책들을 보여줄지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철강 상황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함께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참 현명하고 균형감 있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부터 미국에 짓고 있는 28조 원 상당의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의 경우, 그게 물론 그때 살짝 바이든에게 떠밀려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는 상황이 찾아오며 오히려 미국에 판매할 물량들을 아예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그 관세를 피하게 돼요. 차라리 절호의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관세를 세게 때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철강입니다. 그리고 철강은 관세와 더불어 무게가 엄청 나가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상상을 초월함과 동시에 대신 또 그 물량이 거의 항상 엄청 많기 때문에 덩어리가 매우 큰 산업이어서 모든 국가가 가장 민감해하는 무역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전까지 있었던 FTA든 약속이든 뭐 그런 거 다 폐지해버리고 전 세계에 아주 공평하게 2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포스코에 이어 국내 2번째 철강 회사이자 전 세계 철강 리그에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강자 현대제철이 엄청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10조 원을 들여 미국에다가 직접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원인터의 철강왕 장글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대범하면서도 절묘한 신의 한 수인 것이, 현대제철은 안 그래도 미국에서 생산 중인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강판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던 터라 그간 돈이 2배로 들어가고 있던 마당에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해 바로 미국 현대 기아 공장으로 보내면 되는 데다 여기에 덤으로 이건 미국에게 비굴하게 아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떳떳하게 감사받고 또 든든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갑을 관계가 아닌 훌륭한 국가 대 국가 파트너 관계로서의 기가 막힌 묘책인데다 더 무서운 것은 현대제철이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이 최근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세계 철강 수입품에 대해 심지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에까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 폭탄 발표를 하기 직전에 발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제철은 아마도 치킨이 끝내주게 맛있는 그 뉴올린즈 지역에 제철소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내년 봄부터 착공해 늦어도 2029년부터는 미국 내 제철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철강을 콕 집어서 강력한 관세 폭탄을 발표한 이유는 물론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약한 금속으로 손꼽히며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구부러지고 금방 녹이 쓴다는 그 유명한 금속 차이니슘, 즉 저가 저질의 중국산 철강 산업을 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서 밀려드는 값싸고 품질이 형편없는 철강 때문에 시장이 크게 망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세계 모든 국가에다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를 거쳐 일명 택가리를 해서 마치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이것과 동시에 특별히 애정하는 중국에게는 보편관세 25%에다가 특수관세 10%를 더한 다음 거기에 또 보너스로 25%를 사랑과 함께 듬뿍
듬뿍 얹어주어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수입품에는 총 60%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대미 중국의 차이니즘 수출 산업은 이제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혼돈의 신 트럼프께서 왕좌로 돌아온 이상 전 세계 시장, 외교 또는 그 외 모든 정세는 마치 최근 보았던 우리 선수들의 쇼트트랙 경기처럼 지금 앞서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잠깐 방심하면 바로 뒤처져 버리고 또 계속 앞이 막히며 2위, 3위로 경기를 하면서 다 망친 것 같은 경기도 막판에 기가 막힌 스퍼트를 통해 단번에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진짜 다이나믹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한중일 중 이 철강 관련 트럼프의 출범 이후 일본과 특히 중국이 크게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 현대 제철이 진짜 너무도 현명한 묘수를 두어 앞서 나가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며칠 전 있었던 그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새삼 놀라울 것도 없는 엄청난 중국식 텃세와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바로 안방에서 쇼트트랙 최종 성적으로 한국이 금 6개를 따며 금 2개를 딴 중국을 무려 3배 차이로 너무도 가뿐하게 이겨버리며 대승을 거두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중국이 딴 그 금메달도 우리 한국인이 딴 금메달입니다. 다가오는 한중일 간 철강 그리고 반도체와 첨단 산업 경쟁에서도 이 보기 참 좋은 아름다운 스코어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세계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인 조지 버나드 쇼는 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늙기 때문에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이를 멈추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은 자기들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것은 모르고 오직 돈,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만 맨날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항상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이 재미없는 사람들로 보곤 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자기들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날것의 그 아날로그 시절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이나 공부 따위 같은 인생의 재미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숨고 피하고 반항하던 그런 레지스탕스 같은 시절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음을 그 아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들도 이제 곧 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책임져야 하는 가족까지 딸리게 되면 그 인생 실전을 아주 조금만 겪게 되면 아마 본인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느새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런 창의성을 가장 폭발적으로 보여준 예를 들면 피카소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며 과연 그런 천재들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직장과 일상에서 최고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놀이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 제목부터 너무도 매력적인 책 천재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인 피카소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게 대략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가 사망한 1971년 기준으로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략 2조 원 정도 됩니다. 한편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작가이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의 손에 한 푼도 쥐지 못하고 37년이라는 짧은 삶 동안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네덜란드 화가 고우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피카소는 단지 그림만 잘 그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네, 이런 피카소나 또는 스티브 잡스나 기타 여러 세계적인 소설 작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창의성은 분명 돈이 되고 동시에 큰 명예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창의성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과거 이 창의성 주제에 대해 읽어보았던 그 수많은 실망스러웠던 책들에 비해 꽤 명확하게
특히 그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 그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여기 정리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창의성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시장이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소비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음악, 디자인, 그림, 사업 아이디어 또는 소설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 창의성의 아버지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그 대단한 아이폰도 사실은 최초 제록스가 개발했던 유저 인터페이스에다 도시바와 샤프의 LCD 디스플레이, 옴니 비전의 초소형 카메라에다 인피니온에서 만든 소형 셀룰라 모듈을 넣고 삼성에서 만든 메모리에다 또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 그리고 또 삼성에서 만든 CPU를 조합하여 아이폰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전부터 핸드폰을 만들고 있던 노키아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이었고 심지어 삼성의 경우 전체 부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최소 50% 이상을 이미 본인들이 만들고 있던 터라 소위 말하는 그 한 끗 차이의 창의력만 있었다면 100번이라도 먼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창의력이란 그냥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아닌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합해 더 가치가 높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는지가 핵심 키가 됩니다. 즉 스티브 잡스가 그 첫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생각해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발한 생각 아니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내게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이 책에서는 아주 잘 정리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료의 풍부함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최고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너무 부족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창의력에 있어서 그 재료는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종종 일과 상관 있는 종류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중에 머릿속에서 마치 우리 비빔밥처럼 비벼지다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나 목표가 의사든 사업가든 아니면 음악가나 화가 또는 작가든 간에 그 일을 잘 하는 데 필요한 공부 외에도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연 속으로 캠핑을 가 즐기는 것, 내 분야와 상관없는 주제의 책을 읽거나 또는 나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 등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코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언젠가는 굉장히 쓸모있고 강력한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첫 번째 공통점이자 방법입니다. 둘째는 어쩌면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노력입니다. 네, 창의력이라는 게 무슨 알약 하나를 먹으면 띵 생기는 아니면 아주 쉬운 이런저런 방법만 조금 하고 나면 뚝딱하고 막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것이 없듯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어떤 종류의 노력을 왜 쌓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웹툰 작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재미있는 만화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해서 만화를 잘 그리지 못한다면 그 웹툰은 멋진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또는 요리사인데 주방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니면 운동 센스는 너무 뛰어나지만 폐활량이나 드리블 실력이 부족해서 축구 경기에서 매번 중요한 순간에 골을 만들지 못하는 축구 선수처럼 성공에는 또는 성공적인 창의성에는 반드시 영감과 기술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영감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며 기술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끌어내 구현시키는 또는 내 몸이나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특히 그 후자의 기술을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꼭 1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노력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외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에서 질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세계 최고의 작곡가나 예술가들 또는 사업가들이라고 해서 명사수처럼 딱 한 번 시도해서 그 한 번으로 멋지게 최고의 작품을 뽑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할 만큼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뚫고서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최고의 예술가 피카소 또한 그의
대표 작품이자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게르니카를 만들 당시 무려 45장에 달하는 밑그림을 그린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황소, 말, 병사, 우는 여인, 죽은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 등 그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정성껏 수도 없이 수정하며 그리는 것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고도 지난한 창조의 과정은 특히 소설가들, 예를 들면 스티븐 킹이나 서머싯 몬 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루키의 경우를 봐도 그들 표현에 따르자면 정말 거지 같은 초고부터 시작해서 수십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치며 고치고 또 고쳐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작품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성공의 여정은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그 외 책에서 알려주는 소개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창의력이란,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란 머리를 싸매고 좋은 생각을 짜내기 위해 노력할 때보다 샤워를 할 때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또는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쉬고 있을 때 번뜩이며 그 뮤즈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요가나 명상을 해보라는 조언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건 꽤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라는 게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몸을 스트레칭할 때처럼 머리와 마음속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어 경직된 것을 풀어주어 그 자체로 휴식이 되는 동적 정적 행위인데, 앞서 말했듯 창의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거대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집에 다양한 주제의 생각과 경험들이 경직되어 갇혀 보관되어 있는데, 샤워나 명상을 하며 몸과 정신이 유연하게 풀어지면 그때 모든 문이 열리며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복도와 앞마당으로 나와 서로 만나 섞이면서 그 만남들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어려워 보이는 명상 말고 그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놀이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며 자아를 까맣게 잊은 채 완전히 몰입되어 순간을 즐기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만남들이 태어납니다. 반면 마감 시간에 맞춰서 세상을 바꿀 만큼 또는 내 승진에 필요한 만큼 대단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생각해내려고 밤새 고민하며 머리를 짜내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파트의 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게 되어 창의성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산책을 다녀오거나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등 본인 머리에 숨 쉴 틈을 조금 제공해주면 바로 그때 오히려 엄청난 창의력이 발현되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처럼 휴식은 멈추는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인터뷰한 수많은 천재들을 보면 마크 트웨인처럼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나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아예 대학교 1학기 만에 중퇴를 했거나 또는 무슨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것과 실제 창의성은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취직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뛰어난 창의력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저것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며 질풍노도의 유년, 그리고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 풍부한 경험으로 나중에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내 몸과 정신이 주기적으로 휴식하며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어서 또 그렇게 찾아온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현실로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창의력이라는 요술 같은 능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 우리 모두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헬리콥터라는 무기는 마치 거대한 강철 잠자리처럼 또는 마치 UFO처럼 하늘 위 한 곳에 딱 주차하여 호버링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지옥을 쏟아붓는 그 생긴 것도, 또 전투력도 어찌 보면 전장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무기이자 특히 지상에 있는 전차나 보병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사신 같은 존재입니다. 긴 활주로도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착륙하고 떠오를 수 있고, 또 거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격 작전 수행은 물론이고 블랙호크 헬기처럼 많은 수의 인원을 지형에 상관없이 신속히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헬기는 계속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전장의 핵심 무기로 활약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듄에 보면 진짜 멋있는 외계 잠자리처럼 생긴 헬기가 등장하는데, 영화 속에서 보여준 그 헬기의 성능과는 별개로 날개를 파르르 떨며 날아다니는 그 헬기의 디자인이 정말로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구에도 그것과 견줄 정도로 정말 멋진 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곧 블랙호크를 대체하게 될 미 육군의 최신 다목적 공격 헬기인 이 레이더 X 이야기이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최신형 페라리를 리어카처럼 또는 람보르기니를 전원일기 경운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너무도 멋지게 생긴 코만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치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배가 부르고 행복합니다. 생긴 게 정말 불필요하게 끝내줍니다. B2의 외가 쪽 할아버지인 F117처럼 또는 그 옛날 대단했던 람보르기니의 한정판 모델 레멘톤처럼 사방에 각이 살아있는 너무도 멋진 동체 디자인에다 머리 위에 그 네스프레소 캡슐처럼 생긴 프로펠러 로터 어셈블리 덩어리까지, 진짜 이것 타고 금요일 저녁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내리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차감 진짜 끝내줄 것처럼 정말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완전히 반해버릴 정도로 심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멋진 헬기의 정식 명칭은 RAH-66 코만치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고의 밀리터리 헬기 제조사인 시콜스키에서 만든 스텔스 공격 헬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기가 처음 비행한 게, 그러니까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무려 30년 전인 1996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IMF가 터지기 딱 1년 전이자 한국의 최고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그때 매일 PC방에서 정신없이 게임이나 하고 있던 때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물건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기는 스텔스 기능에다 더해 마치 스포츠 헬기처럼 엄청난 속도까지 낼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무려 후진으로 시속 120km의 속도로 날 수 있었고, 워낙 동체 밸런스가 좋아 각종 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 무기들까지 운용할 수 있어 1996년 이 헬기가 모든 테스트에 성공하자 미 국방부는 엄청 만족하며 이제 이걸 대량 생산해서 미 육군 여기저기에다 엄청나게 보급을 하려고 하던 차, 갑자기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당시 주적이었던 러시아가 경제력도 또 군사력도 크게 나빠지며 이제는 더 이상 엄청난 수의 전차를 유럽의 넓은 평원에서 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다, 바로 몇 년 전 걸프전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서 대당 1000억에 달하는 이 비싼 헬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미국 의회에서 지적을 하며, 결국 이 멋진 헬기는 딱 2대의 프로토타입만이 생산된 후 여기 보이는 이런 멋진 사진 몇 장과 영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1975년에 개발되어 미 육군의 주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그 유명한 아파치가 계속 주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아파치의 나이가 벌써 50입니다. 물론 그 사이 오스프리 같은 변종 헬기들이 등장했고,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도 멋있는 모델이었지만, 이게 로터가 돌아가다 자꾸 추락하며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는 등 계속 실패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미군의 입맛에 꼭 맞는 차세대 헬기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 모델 시콜스키의 레이더 X 헬기입니다.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미끈한 초고속 잠수함처럼 생긴 이 헬기는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프로그램에서 도입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완벽한 모델로, 지금 미군의 블랙호크가 하고 있는 정찰과 수송 외 아파치가 하고 있는 공격 영역 등을 모두 아우르며 수행하게 될 정말 만능의 차세대 공격 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더 X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터빈 엔진을 2개나 달고 있는 아파치의 경우도 시속 269km가 최대 속도인데, 이 레이더 X의 경우 위에 프로펠러가 2개나 있고 또 뒤에도 잠수함처럼 대형 프로펠러가 있어 무려 시속 460km로 날아다닙니다. 날아가는 모습만 보면 그냥 극한으로 진화해버린 옛날 그 에어울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대형 헬기임에도 그 디자인과 디테일 모두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자꾸 무기 소개하면서 디자인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물건들 중 최고의 것들이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무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비슷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괴물 발명품 우리 거북선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스파르타 전사들의 투구나 방패 또한 그러하며, 또 중세 기사들의 갑옷들 역시 말하자면 입 아프고, 2차 대전 당시 실제로 지금의 명품 브랜드 보스가 디자인했던 그 묘한 카키 컬러의 독일군 군복이나 또는 그들의 다양한 전차들, 그리고 이후 한참 나중에 등장한 초강력 파리잡기 탱크 게파드도 너무 멋있고, 아니면 소련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대가리를 가진,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국처럼 주변에 사람 많을 때에는 그 이름을 무척 조심히 발음해야 하는 TOS-1 브랄티노, 이후 미국에서 등장한 그 우아하기 그지없는 죽음의 백조 B1이나 또는 빼박 현실판 UFO 그 잡채인 B2 폭격기, 아니면 트럭 비행기에다 전봇대만한 기관총 달아놓고 지상의 모든 것을 불바다 벌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초대형 수송기 공격기인 AC-130도 너무 멋있고, 우리 KF-21의 사촌형이자 영원한 슈퍼스타 F-22는 또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 아파치 같은 헬기들이 그 어떤 슈퍼카들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미래 무기들, 예를 들면 얼마 전 소개했던 미군의 6세대 슈퍼 전투기들이나, 아니면 얼마 전 이미 데뷔를 해버린 B2의 아들 B-21 레이더 폭격기, 그리고 그냥 석고를 쓱쓱 썰어놓은 것 같은 미 해군의 줌 왈트 차세대 구축함 외, 이 모든 무기들이 전부 다 무슨 슈퍼모델 보는 것처럼 그냥 심심할 때 그 사진들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할 정도로 다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세대 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보았던 그 RAH-66 코만치만큼이나 멋있는 헬기를 한 대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벨사에서 제작한 360 인빅터스라는 모델입니다. 인빅터스는 라틴어로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름까지 멋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헬기 사업에서 앞서 본 레이더 X와 경쟁하던 모델인데, 덩치가 콤팩트해서 수송보다는 지금의 아파치의 돌격 역할을 대신할 용도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성능이야 뭐 최신형이니까 당연히 엄청 빠르고, 또 무장도 많으며 방어력도 정말 대단하겠지만, 이 인빅터스 또한 무엇보다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적들이 이거 날라오는 거 발견하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을 정도로 너무도 멋있게 생겼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빅터스가 대량 생산되어 또는 실전에 투입되어 날아다니는 모습은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처음부터 말하면 너무 실망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서 본 레이더 X도, 그리고 그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인빅터스도 그 도입 사업이었던 미 육군 차세대 헬기 사업 FARA가 작년 여름 정말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리면서 둘 다 사업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레이더 X의 경우 현재 이미 98%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인빅터스 또한 95%까지 개발이 다 마쳤는데도 그 두 모델 다 앞에서 본 그 코만치의 경우처럼 실제 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헬기 쪽도 미인 방명입니다. 그럼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끝났으니까 시콜스키나 벨 모두 다른 나라 군에게 이걸 팔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미국 말고 이렇게 비싼 무기를 생산하고 또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비운의 멋진 헬기들은 아마 앞으로 영원히 하늘을 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동안 엄청나게 공을 들여 개발한 이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그렇게 방향을 튼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 형태를 보니까 전차나 장갑차 또는 이런 헬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기들보다 소형 공격 드론을 활용한 전쟁법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맞는 소리긴 합니다. 저 헬기들 한 대당 못해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할 건데 저기 하늘에다 100만 원짜리 소형 드론 100대 뿌려서 공격을 해버리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사용한 점점 더 작아지고 생산비도 점점 더 저렴해진 그런 스마트하고 강력한 무기들 위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차세대 무기들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비록 실제로 생산되거나 또는 전장에 투입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멋진 무기들이 개발되어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존재해 주어 보는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드론 쪽으로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항상 이런 쪽에서 가장 현명하게 누구보다 한 발 앞서 특히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개발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마치 여친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하듯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개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한화나 현대 또는 카이 연구소 어느 곳에서 곧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엄청난 드론 무기가 이미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 혼자 믿고 있고 또 실제로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 윗물이 중국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참다 못한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곧 중국과 거의 전쟁이라도 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호시탐탐 중국 빈집털이를 노리고 있는 칼의 인도 역시 함께 중국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 그렇게 중국은 현재 거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어.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물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행을 가봤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가끔 메콩타이 가서 쌀국수를 드셔보신 분들은 이 메콩강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메콩강은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4,800k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으로 저 높은 곳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이후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의 모든 국가를 관통하며 흐르는 한마디로 마치 우리에게 한강이 있듯이 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각각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모두 다 이 메콩강일 정도로 그 국가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너무도 중요한 강입니다. 참고로 이 메콩강을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수가 총 7천만 명이 넘으며 이 메콩강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무슨 아마존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물고기를 포함 수천 종의 민물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메콩강은 전 세계 1위 최대 내륙 어업 규모를 자랑하는 강이며 또 그 메콩강 유역은 전 세계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산모작도 아니고 정말 영양분 만빵으로 가득한 다양한 곡식들을 길러내는 산모작이 가능해 무려 3억 명이 넘는 농부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이 메콩강의 유역에서 매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뒤에 볼 인도 역시 모두 이 메콩강을 역사적으로 늘 신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중국이 이 메콩강이 시작되는 지점,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란창강이 시작되는 티베트 상류 지역 강줄기에다가 초대형 댐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메콩강이 티베트에서 그 아래 국가들로 내려오는 상류에 중국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다 댐을, 그것도 초대형 댐을 19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12개나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그 규모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12개의 댐이 가두어 놓고 있는 물의 양이 총 470억 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충주댐의 최대 용량이 고작 27억 톤입니다.
즉 충주댐의 20배에 가까운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놓고 있다 보니 그 아래 국가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메콩강이 단지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라버려 그 주변이 초토화되어버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고 또 그 비옥한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그 동남아 국가들의 어부와 농부들의 삶이 그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미 하류 메콩강에 서식 중인 어류 중 70%가 사라졌고, 그래서 메콩강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왔던 어부들 가운데 80%가 이미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해 고무 채취나 양봉으로 강제 전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외 전에는 산모작을 하며 엄청난 양의 곡식을 만들어내던 메콩강 유역도 이제는 물도 말라버리고 또 영양가 높은 퇴적물도 쌓이지 않아 간신히 이모작 정도만을 하고 있어 농업 역시 초토화된 상태인데도 어찌된 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돈 때문이며, 또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자국 인구 비율의 많게는 20%, 또 적게는 0.5%밖에 안 되는 화교들이 그 나라의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틀어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애초에 이 댐들을 건설할 즈음 이 댐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며 협의를 한 것이었는데, 보통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1대1로 정책에 함께하자고 접근할 때 보면 주로 엄청난 돈이나 투자를 미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워낙 경제가 낙후해서 철도나 항만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은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공사 인력도 중국에서 제공을 해줄 테니까 방글라데시에다가 철도를 깔고 큰 항구를 만들어서 방글라데시를 함께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설득을 하고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항구는 계약서에 따라 중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또 그 철도 역시 그 항만으로 중국의 무기들이나 수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그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국가들은 중국에게 빌린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말하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버려 온갖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캄보디아 최고의 휴양지이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조용한 해변도시 시아눅빌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 자본이 몰려들어와 무분별한 개발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수백 동의 짓다 만 고층 콘크리트 건물들과 시설들,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중국어 네온 사인이 가득한 카지노와 중국에서 넘어온 범죄 조직들이 넘쳐나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국도 라오스도 또 캄보디아나 중국을 우주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베트남 모두 중국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다들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그 12개의 댐에 더해 앞으로 11개의 댐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미 메콩강은 거의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11개 댐이 추가로 건설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사실 그 메콩강 주변의 생활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동남아 국가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카레,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인 베트남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싫어하고, 또 최근에는 인구수도 중국을 앞질러 버려서 기세가 등등하던 차에 그만 중국이 아래 동남아 국가들에게 하던 짓을 인도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하자 빡친 인도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이 메콩강 또는 란창강의 시작이 티베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물줄기가 아래로는 동남아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옆으로 인도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중국이 인도로 흘러가는 그 강 바로 상류의 초대형 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댐인 산샤댐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무려 200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그 상류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도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줄기 위에다 거대한 수도꼭지를 만들어 잠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인도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그 동남아 메콩강 위 12개의 댐들,
그리고 추가로 건설될 11개까지 해서 총 23개의 댐들의 경우와 인도 상류의 그 거대한 댐의 경우 모두 만약 아래 국가들이 나중에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려 그 하류의 어업과 농업 그리고 사실상 생활 용수까지 마르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데다 또 유사시에는 엄청난 물을 한 번에 방류시켜버려 거대한 인공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등 가공할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초대형 댐들은 중국에게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주고 엄청난 양의 물을 자국을 위해 확보하는 것에 더해 이처럼 다양한 자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불안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연합하여 중국의 추가댐 건설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경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수위로 중국에게 항의를 하며 절대로 그 댐을 건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이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하류에다가 여러 개의 방어용 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거나 말았거나 중국은 이미 그 11개의 추가댐 건설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고 또 인도 상류에 짓게 되는 그 초대형 댐 역시 얼마 전 사업 심의가 중국 정부에서 통과되어 곧 삽을 뜨게 될 상황이라 앞으로 이 메콩강을 두고 벌어지는 중국과 그에 맞서는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 연합의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세계의 많은 눈이 주시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동남아든 방글라데시든 아니면 인도든 또는 저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든 그동안 중국이 자기들의 그 이상한 1대1로 정책을 수출하며 그 국가들과 맺었던 수많은 계약들 가운데서 사실상 단 한 곳도 해당 국가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경우 항상 유일한 수혜자는 중국뿐. 협력한 국가들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도 계약과 함께 덥석 받아버린 그 막중한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절대 없고 만약 그 치즈가 중국에서 주는 1대1로 치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가 있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저런 끔찍한 일들을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투자 또는 경제적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실속 없는 협력 또는 계약의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과 거래함에 있어 항상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리질리언스, 세계 최고 학자들이 꼽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한국말로는 회복력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실패 그리고 절망투성이기 때문에 이 회복력이 없으면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공은커녕 온전히 생존하기도 힘이 듭니다. 인생이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에서 그런 회복력을 가장 극한의 경지로 발휘하는 그것도 연속으로 믿기 힘든 수준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건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학자 엘빈 토플러의 분석입니다. 이분은 제가 학생 때부터도 워낙 좋아한 분이라 제 채널 초기 때부터 이미 너무도 많이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 무엇보다 우리 한국을 콕 집어 그가 남겨준 이야기들 중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전후 당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진작에 알아보고 장차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디지털 강국이 될 것을 정확하게 전망했던 그는 우리 한국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1950년 전쟁 이후 1970, 80년대를 거치며 소위 한각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인들을 놀래켰던 것을 넘어 단지 선진국을 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영리하게 준비하여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던 시점에는 아예 최강의 선진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 솟아오르고 있어. 그는 한 국가가 바닥에서 시작해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이런 성장을 이뤄낸 것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 토플러 박사는 왜 우리나라가 최첨단 디지털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특화된 민족인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또 어째서 이 덥고 추우며 삭막한 환경의 국가에서 살아온 이 한국인들은 저 멀리 태양의 땅 남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엄청난 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신기해하고 궁금해왔지만, 그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경외심을 느꼈으며 동시에 너무도 신기했던 저력은 바로 앞서도 말했던 그 불사조 같은 회복력입니다. 이에 대해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도 반드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들의 이런 민족적 특성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커다란 강점이 되어줄 것이다. 그 지루한 국사 시간에 매일 잠을 잔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지난 5,000년 동안 이 조그만 야수의 땅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뇌리에 아주 문신처럼 각인이 되어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인 그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이후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임진왜란의 주범들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침탈당하고 안방까지 내어준 후 이 땅의 수많은 가정과 국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잿더미에서 한 톨의 불씨를 되살려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항상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며 금세 모든 걸 회복시키며 살아왔음에도 그 정도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세계 양대 이데올로기 격돌의 그 싸움터가 되어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을 이 조그만 땅 위에서 그것도 3년이나 치러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나라의 모든 숨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실상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폐허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나라로 다시 올라선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 모를 뿐 엘빈 토플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적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자 우리 민족의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우리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 시기가 마치 돌아온 각설이처럼 지금 또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중심인 정부는 지금 사실상 공백 상태이고, 잘 나가던 세계 최고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는 지금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도전으로 인해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으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또한 마치 럭비공처럼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의 급진적 글로벌 정책들로 인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몹시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약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그 꺾여버린 삶의 투지와 기세입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전 세계 어디보다 이 호랑이 국가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각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지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마음 단단히 각성하고 단결해서 달려들면 진짜 쌈 싸먹듯 해치우고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수도 없이 증명해 왔으며, 지금은 바로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이 역사 속 우리의 시기적 사명입니다. 벌써 2월이라 지금 국난도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올해를 다시 성장의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되고 막혀있던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빨리 정상화되어 이 바닥을 찍고 엘빈 토플러가 극찬했던 바로 그 회복력으로 마치 탄탄한 고무공이 튀어오르듯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 모두 잠시 끊어졌던 그 성장을 모두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2월 초 여전히 새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드시 영어 회화를 배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지난번에 이어 한 번 더 전 세계 최고 영어 회화 앱인 스픽 관련 소개 드립니다. 뭐든 때가 있는 것이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그게 만약 평소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약간의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서 그 기회를 반드시 실천으로, 그리고 올 연말에는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줄 멋진 결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영어 회화든 최소 3개월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목표들의 경우 딱 지금 같은 연초 1, 2월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스픽이라는 앱은 그냥 현존 최고입니다. 전기차의 테슬라, 스마트폰의 아이폰 같은 앱이 바로 이 스픽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의 도구로 그게 다 인공지능 덕분에 가능해진 것인데, 쉽게 말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할 확률도 가장 적은 최고의 영어 회화 앱으로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영어 회화 앱 가운데서 그 비교 대상조차 없는 끝판왕 앱입니다. 참고로 이 스픽은 2024년 구글 플레이 올해의 베스트 앱으로 선정된 최고의 챔피언 앱으로 이미 그 퀄리티와 효과는 넘치도록 검증이 된 도구입니다. 스픽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기능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바로 프리톡 기능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진짜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과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고퀄 영어 프리토킹 대화를 인공지능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톡입니다. 앱을 켜자마자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이 바로 프리톡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정말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프리톡을 시작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엄청나게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무려 내 마음대로 마치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처럼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호텔 체크인을 하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 내가 손님이 될 수도, 또는 호텔 지배인이 되어 손님을 응대해 볼 수도 있고, 그 외 어떤 상황도 자유롭게 만들어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해외 취업 준비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톡에서 나눈 대화들은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같은 기능은 당연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게 심지어 실시간 지원입니다. 즉 내 바로 옆에서 실제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내 대화를 들으며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주는 것처럼 정말 예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갖가지 도움을 스픽의 이 프리톡 수업에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말이나 영상으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직접 딱 5분만 해보시면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영어 회화 앱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셔서 좋은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아마 마치 커다란 보물을 찾은 것처럼 행복하실 겁니다. 올 한 해 크게는 우리나라 상황도 빨리 정리가 되어 다시금 예전처럼 강하게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며, 또 우리 개인들 역시 그게 영어든 운동이든 아니면 자기 개발이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줄 좋은 목표를 세운 다음 지금 이 연초부터 잘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고 차근차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며칠 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다들 미친듯이 경쟁 중인 이 인공지능 호수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내기 한 마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는 바로 그 다음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대략 8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5년 동안 쏟아부어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 초격차 수준으로 앞서 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800조 원이라는 돈은 무려 B2 폭격기 400대를 살 수 있는 돈, 또는 우리 K2 전차 4만 대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그리고 작년 이 분야 우리나라 최전선 파이터인 네이버가 진짜 영끌해서 투자한 것이 딱 1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냥 말도 안 되게 많은 아주 무시무시한 액수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풀 가동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메타 등 이미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 회사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교 1등 하고 있는 애한테 대치동 최고 1타 과외 선생님을 1대1로 과목별로 붙여주어 그래서 2등과의 격차를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 수준까지 벌려버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누려온 것과 같은 압도적 독점 지위를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미국이 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앞으로는 미국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죽는다기보다는 미국의 하청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지금 구글이 그리고 유튜브가 전 세계 검색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사실상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또 아마존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메타와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엑스와 같은 미국의 SNS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또 아마존 대신 쿠팡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는 등 이 지구에서 그 무시무시한 미국 플랫폼 대신 자국의 플랫폼을 쓰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상한 국가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고 난 지 대략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 저녁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했는데 그게 현존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인 챗 GPT보다도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 것도 그렇지만, 이전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좋기 10조 원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은 그 챗 GPT에 비해 이 중국 인공지능은 개발 기간 불과 2년 만에 고작 600만 불, 우리 돈 약 85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회사의 이름은 딥식입니다. 제 후배 중에도 대식이라는 놈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딥식이 그저께 발표되자마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틀 동안 총 88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중국의 화장실에는 문이 없고 자주포는 춤을 추며 또 자존심이 없어 타국 물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들을, 심지어 전통 문화까지도 다 베끼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중국이 정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드론과 인공지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그 드론들 모두 다 중국제입니다. 이 소형 드론 기술력에 있어 전 세계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 드론 쪽 게임은 이미 중국의 완승으로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전투기들은 사실 날다가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싶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공격 드론들의 경우 아마 그 기술력이나 완성도가 어쩌면 미국 드론들과도 비슷하거나 또는 더 앞설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드론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발표한 상태이고, 그 연구소의 숫자도 더 많은 데다 아직까지는 서로 막 드러내놓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인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그들의 춤추는 자주포나 모두에게 다 보이는 스텔스기 또는 소금에 절인 샐러드 같은 가짜 김치의 경우처럼 절대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에 앞서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나라 곳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실시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실상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마음껏 테스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딥식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개발에 성공한 것도
또 그 성능이 지금 미국 테크 산업 전체가 당황할 정도로 뛰어난 것도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이 딥시기의 경우 중국의 고유의 소중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려 오픈 AI가 그동안 개발해놓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학습하여 그 10조 원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들어갔어야 할 초기 학습 단계를 공짜로 건너뛰어 버린 것도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의 배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큰 비곁을 선물합니다. 바로 자기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글도 또 오픈 AI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절대로 자기들이 지난 몇 년간 수천억 수십조 원을 들여 투자한 그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종 제품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뿐인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냉면 맛집들에서 그 육수 만드는 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이 딥시기는 자기들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력이 담겨있는 그 냉면 육수 제조 비법을 그냥 공짜로 모두에게 오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 인공지능 냉면 업계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그냥 모두에게 공짜로 오픈한다는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 한편 이건 매우 중국답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딘가 찝찝함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중국이 공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어차피 자기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전 세계 모두에게 그 소스를 풀어버려 미국의 독주에 치명적인 회방을 놓기 위한 것이 그 진짜 목적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딥시기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성과도 불확실해졌고 또 그래서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향방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그렇게 엄청난 혼돈의 상황이 시작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구글을 만든 세계 최고의 멘토이자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발언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그는 챗 GPT가 크게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던 그때 곧 다가올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첫째, 근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결국 한 나라가 모든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 승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둘째, 샘 알트만이 앞으로 챗 GPT 개발에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최소 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에는 돈 싸움이며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셋째, 미국으로 인도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들고 있어 유리한 점이 있지만 구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직원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여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신 중국은 그런 것 없이 인력을 갈아 넣으며 최대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과의 경쟁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 이 인공지능 치킨 게임이 끝이 나면 전 세계는 딱 5개의 국가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 패권 국가 한 곳과 2등 국가 그리고 그 패권국에게 필요한 반도체 등 자원을 조달하여 함께 살아남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5개 정도 국가들을 빼놓고는 특히 유럽 같은 곳은 그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뒤처져 버려 이후 낙후되어 버릴 것이다. 물론 최근 중국이 딥시기로 미국의 허를 찌르며 게다가 또 그걸 공짜로 풀어버리는 치명타까지 입히며 현재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가만히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이미 손에 다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미래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구글이 아니면 오픈 AI든 미국에서 개발한 압도적인 성능의 인공지능이 지금 구글이 그렇듯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시장을 평정해버릴 것인데 그때 마치 빨판 상어처럼 그런 미국 산업의 배 밑에 착 하고 달라붙어 대만과 한국은 거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대면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마치 맥도날드에 빵을 대는 회사처럼 아니면 군대에 화장지를 대는 회사처럼 그 성공에 적지 않은 부분을 계속 나누어 먹으며 다가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이기던 아니면 중국 딥시기 이기든 어쨌든 인공지능 개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철밥통도 거의 무슨 비브라늄으로 만든 철밥통 수준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남아 성공하게 될 국가들을 언급하며 콕 집어 대만
대만과 한국을 말하긴 했는데 대신 대만의 경우 지금은 반도체를 잘 만들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허약한 곳이라며 지적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반도체나 배터리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군에서 모두 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고 있는 종합적인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고 튼튼하고 강력해서 그런 한국과는 다른 대만의 경우 사실 그 TSMC를 빼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나라여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래서 어떤 능력이 요구될지 모르는 근미래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서 대만이 잘 적응하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극한의 혼란 시대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지금 감히 전망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기회 또한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눈앞의 위기 속에 숨어있는 그 커다란 기회를 찾아 지금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세계 및 산업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서 에릭 슈미트 아저씨의 전망처럼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살아남는 그 5개 국가 중 한 곳이 될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왕 그렇게 될 것 아예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되어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 모두 이번에도 똘똘 뭉쳐 그 멋진 꿈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미래 우리 손으로 한 번 더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